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19강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인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20강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수많은 의사결정과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한 돈으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지만 건물을 지어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합시다. 공장을 지은 뒤에 사람을 고용하고 봉급을 지불하는 행위는 모두 의사결정과 행위의 결합입니다. 어떤 사람을 고용할까는 의사결정이지만 고용한 사람을 잘 지휘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행위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크게 야단치는 게 좋은지, 관용으로 눈 감아주는 게 좋은지는 역시 또 다른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의 많은 행위는 거의 대부분 관련되는 의사결정의 질에 의해 성과를 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후천적인 요인과 유전자의 산물입니다.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경험, 교육 등에 의해 이미지, 지식, 정보, 자료 등이 인간에게 저장되는데 어쩌면 인간은 이러한 요인이 반반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50, 후천적인 경험 교육 50. 인간은 저장된 이미지, 지식, 정보, 자료와 유전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우되는 기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뇌과학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상당 부분 자유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자료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자기는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돈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어쩌면 자유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공장을 짓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장이라고 하는 위험한 것보다는 건물이라고 하는 안전한 대안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보고 들은, 즉 공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건물은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공장에서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 게 싫다라는 어떤 성향이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으면,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있으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건물을 짓는 의사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저장된 이미지, 지식, 정보, 자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돈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분명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후천적인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 비율이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읽은 책의 근거에서 이런 내용이라면 50대 50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잘 사고 잘 팔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싱거운 대답이 되고 말았지만 정말 잘 사고 잘 팔기만 해도 큰 돈을 법니다.
투자하면 사람들이 뭘 연상할까요?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주장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매우 실망했는데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봉급쟁이 그만두고 사업하라는 겁니다.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 주장입니다. 물론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와 설득력 있는 사례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제법 흥미있게 읽기는 했지만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다만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상입니다. 과연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접한 내용인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사업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봉급쟁이가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좁혀집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언제 살까, 언제 팔 것인가만 잘 알아도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사고 잘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벼력 자바 함경은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으로 재물을 구하라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은 꼭 이과적인 기술, 물건을 생산하는 기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폭넓게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핏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2600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사두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올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등장한 용어가 복부인이라는 단어인데 가정주부가 돈만 있으면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부동산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오를 것인지 잘 알아야 하고 결국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최고 부자 댄 덩컨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랜들 존스의 저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전문 분야가 아닌 사업에 모험적으로 뛰어들 때마다 돈을 잃었습니다. 이 교훈을 깨닫는데 거의 평생이 걸렸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들기 전에는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험을 해야 한다고 덥석 아무데나 뛰어들어서는 큰일 납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부동산의 전문가였습니다. 건설회사의 부사장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을 보니 젊은 사람들은 점점 도심으로 회귀하더라. 그래서 도심에서 먼 곳은 뒤처진다. 그러니 서울 시내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지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은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참으로 들어맞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이고 강남을 최고라고 하지만 강북도 도심권에 있으면 요즘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세상이 어떻게, 선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 것을 미리 공부했던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진작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대기업의 사진 작업을 맡았는데 사진을 찍은 뒤에 받은 돈을 가지고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와 술 대접을 아주 멋지게 했더니 책임자가 걱정스럽게 묻더랍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남는 게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엄청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을 버는 세계에서는 계산만으로 알 수 없는 요소도 많이 개입됩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큰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계산이지요. 이 사진 작가가 인간의 마음을 읽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부동산, 주식 등의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인간의 마음을 읽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뇌세포가 새로 생기고 정신적 능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학습이 장수의 비결이라니 돈을 벌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뇌신경 회로가 건강하게 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평범한 사람들도 중개업소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어깨너머로 배워 안목이 생기는데 주식에 대한 지식은 어깨너머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는 약간 다릅니다. 어느 정도 본격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평범한 사람이 습득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은행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사에 의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의 세 종류 세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개미의 수익률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전문 지식이 훨씬 높고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전에 투자 정보를 얻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면 어떨까요? 펀드 매니저는 전문가이니 직접 주식을 고르지 않고 펀드 매니저에게 위임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에 가면 고수익 펀드를 보여주고 가입하라고 권합니다. 정기예금 수익률은 매우 낮은데 뭐 하려고 거기다 넣어두세요. 고수익 펀드가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펀드 순위를 쫙 보여줍니다. 언제나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에 가입하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 계속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가입해서 항상 높은 수익을 올린다면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펀드도 부침이 있기에 수익이 좋던 펀드가 형편없어지기도 하고 형편없던 펀드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면 손실을 봅니다. 게다가 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면 수많은 펀드 중에 뭘 선택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주식에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지만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적당히 섞어서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채권이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펀드의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골치가 아플 때 선택하기 아주 편한 펀드가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펀드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주식을 조금씩 사서 만든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고 보면 아주 멍청한 펀드이지요. 큰 회사 주식은 많이 사고 작은 회사 주식은 조금 사서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주식을 규모 비율로 사는 펀드입니다.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모든 주식을 골고루 사는 펀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멍청한 펀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만 못합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의시되는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가장 멍청한 펀드인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도 되지 못한다니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펀드 매니저에게 돈 맡기지 말고 차라리 인덱스 펀드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없지요. 가장 멍청한 펀드니 그냥 가서 사면 됩니다. 어떤 펀드를 고를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펀드 매니저를 비판하자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발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워런 버핏에게 시합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에 응했습니다. 10년을 두고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펀드의 평균 수익률과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무엇이 더 높은가를 시합하자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시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합이 종료되었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워런 버핏이 이겼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의 수익률의 평균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멍청한 펀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전문성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덱스 펀드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가입하고 언제 환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멍청한 인덱스 펀드라고 해도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높을 때 팔아야 하는데 결국 경제 전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경제 예측은 경제 전문가도 못한다고 합니다. IMF 외환 위기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2008년 발 세계 경제 위기도 경제학자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주가가 급락한 뒤에 오랜 침체 기간을 겪을 거라는 L자형 주가를 예측했는데 반대로 미국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전문성이 없으면 과거에는 누구나 쉽게 하던 부동산이나 주식도 투자하기 어려운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믿을 수도 없게 됐으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전문가를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 전문성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전문가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적어도 기본 용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또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제 전망에 관한 기사라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제가 모의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40%를 넘거든요. 1등으로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라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누구보다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전문 지식도 돈을 버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셈입니다. 남의 돈 갖고 하는 펀드 매니저가 모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잘 벌지만 자기 돈으로 할 때는 돈 못 번다니 과연 이 사람에게 돈을 맡겨야 할까요?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성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한테 회사 이름을 쭉 읽어줍니다. 예를 들면 A 회사 이름을 딱 대면 개가 꼬리를 흔들면 사고 꼬리를 흔들지 않고 짖으면 안 사는 것입니다. 애플 하고 이야기했을 때 개가 꼬리를 흔들거나 하고 흥얼거리면 사고요. 멍 하고 짖으면 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여러 가지로 천재적이며 약간 괴짜적인 측면도 있는 학자였습니다. 케인즈 시절에는 영화가 아직 압도적인 대중문화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유명한 연극 배우가 오늘날의 영화 배우 같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케인즈는 유명 연극 배우에게 반해서 매일 꽃다발을 보내며 구애했다는데 드디어 그 배우와 결혼을 합니다. 케인즈는 상당한 부자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보며 어느 주식이 좋을까 판단했는데 판단의 기준은 뜻밖에도
전문성이 별로 개입되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케인즈는 주식 투자란 미인 대회와 같다.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인으로 선출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인으로 선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이 주식 정말 좋은데라고 선택해봐야 남들이 그 주식을 사지 않으면 그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주식이어도 대중이 좋다고 생각하면 오릅니다. 케인즈는 남이 무슨 주식을 더 좋아할까를 신문을 보며 판단했고 그는 아침에 하는 이러한 생각을 두뇌 체조라고 불렀지만 주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주식을 더 좋아할까를 알아내기 위해 신문 기사를 읽었던 것입니다. 모의 주식 투자를 하면 40%까지 수익이 올라가는데 왜 자기가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는 성공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합니다. 모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었던 전문가가 자기의 이익이 관련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욕심이 발동합니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이익을 더 내고 싶을 때 장밋빛 꿈을 꾸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장밋빛 꿈을 꿀 때 장밋빛 자료만 보이고 다른 자료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오류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오류의 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무언가에 의해 유혹되거나 영향받아 판단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장밋빛 꿈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에 좌우돼서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투자를 못하기도 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던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성향입니다. 저는 처음에 불교에 입문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깨달은 사람은 어떤 징표가 있을까였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자칭 깨달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도인들의 글이 많습니다. 그중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승이 인가했다고 하는데 그 스승을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도법 스님이 깨달았다라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참으로 들을만 합니다. 도법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된 짓을 하느니 깨달았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일갈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깨달은 사람을 판별하는 법이 있을까, 기준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며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다 보니 드디어 징표에 대해 쓰여 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음의 징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징표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실직연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도노 입도 요문론에는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장밋빛 꿈을 꿀 때도 장밋빛 자료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비관적인 자료도 눈에 들어오겠지요. 낙관적인 자료, 비관적인 자료를 골고루 잘 판별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징표라니 참으로 참고할 만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노 입도 요문론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거나 돈을 미워하면 의사결정에 있어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좋은 부동산과 좋은 주식을 적시에 사고 적시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울증은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급기야는 건강보험에서 우울증 치료비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울증에는 약을 처방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울증이 워낙 전 세계적인 질병이다 보니 우울증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우울증의 약을 처방하는 대신
불교 명상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고사하고 민간보험회사도 아마 불교 명상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난리가 나겠지요.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병원에서 존 카바친이라는 교수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명상 기반 치료법을 개발했고 이 치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바친 교수는 얼마 전에 한국에도 다녀갔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명상은 알아차림 혹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법인데 부처님이 하셨던 명상법이고 지금도 남방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상법이며 윗바사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를 위한 명상법이지요. 알아차림이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번역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맞는 말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미얀마 등지에서 명상을 배우고 돌아와서 윗바사나 선언을 세우는 수행자도 생겨났습니다. 서양 의학과 과학계에서는 불교 명상에 대한 좋은 연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에 명상 과목이 개설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직도 개설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이라는 아주 유명한 IT 회사에서는 명상을 지원해 주는데 그 명상을 주도했던 직원이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명상은 몸의 건강에도 좋지만 마음에도 좋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그중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어떤 수백억대 부자가 자기는 돈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날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다음 눈을 감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놓고 명상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그 사람은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명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계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건은 어떻게 내걸어야 될까 등등을 고요히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자칫 보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외면할 우려도 있고 장밋빛 꿈에 취해 계약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불교 신도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마치 불교 명상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불교 명상 기법을 적용하면 훨씬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양 의학과 과학계가 수없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불교 명상을 한다는 것은 정념을 소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념이란 영어로는 바른 알아차림, 즉 right mindfulness라고 번역을 하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팔정도의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고 했기에 금색 왕경에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돈으로 인한 고통도 불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인한 고통도 팔정도에 의해서 해결해야만 되겠지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으로 인한 고통이 생로병사의 사고, 즉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라면 팔정도에 의해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의 8가지인데 정념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죽는 날까지 정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돈에 관해서 고민할 때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정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할 때 항상 정념을 소지하고 있으면 고통에서 해결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의사결정 오류도 줄여줍니다.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정념은 꼭 알아차림 수행법만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두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화두섬보다 더 쉽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최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정념을 잃으면, 즉 정념을 소지하지 못하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잡념 속을 헤매게 되며 영어로는 마음이 없는 식사, 즉 mindless eating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마음이 있는 식사, 즉 mindful eating은 잡념에 빠지지 않고 음식의 맛을 충분히 음미하고 집중하는 식사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눈을 감은 채로 생각에 몰두하는 사업가는 마치 정념을 소지한 사업가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돈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잡념에 빠져 있으면 의사결정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정념을 소지하고 있으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의사결정 오류가 최소화되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울증도 치료한다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불자라면 정념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팔정도 중에서 정념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팔리어로는 삼마 사티라고 하는데 정념은 사티 중에서 올바른 사티인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표현은 삼마입니다. 사티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남방불교에서 수행할 때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면, 즉 알아차림을 하면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사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수행법인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챙김 혹은 알아차림의 빨리어를 사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보다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선호가 다르겠지만 알아차림이 원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죽는 날까지 정념, 바른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까를 생각할 때 정념을 반드시 소지하고 의사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정념을 유지하는 생활이 24시간 계속된다면 우리는 항상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눈 감고 결과부자하고 명상을 하지 않아도 걷고 일하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에 정념을 유지하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순간이 명상의 순간이 되며 정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에 의해 정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아선을 해도 되고 윗바사나 명상을 해도 됩니다. 이런 게 모두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관세음 보살 혹은 석가모니 불만 반복하는 연불선을 해도 됩니다. 앉아있는 게 싫다면 마당을 쓸며 수행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부처님의 바보제자 주리판타카처럼 마당을 쓸며 수행하십시오. 직원에게 꾸짖을 것인가, 관대하게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줄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정념을 유지해야만 가장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념을 유지하면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서구의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깨달아야만 정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시절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음이란 사실 영원히 불가능하며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 아닐까요? 깨달음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도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깨달음의 길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고 신념이 있다면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첫걸음을 내딛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걸음을 내딛으면 이미 절반은 간 것이라는 초발심의 위력에 관한 좋은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첫 발을 내딛으면 놀랄만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긴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인과 연이 화합하여 결과를 이룰 뿐이지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만사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실직연, 즉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역량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의사결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0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